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니체와 헤세의 이분법적 두세 개의 중력에 대해 남은 텍스트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텍스트 126쪽입니다. 본문 5, 두세 개, 그리고 두 개의 중력, 성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서 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제가 또 관련 수업 동영상을 여러분 또 텍스트 외적으로 배경 지식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게 있는데 잠깐 보고 또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령 고연봉의 직업을 갖거나 누구나 알아보는 셀러브리티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혹은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면 행복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목표들은 대한민국 인구 상위 1%만이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살면서 어떤 분야든지 내가 상위 1%에 들었던 적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위 1%에 든 적 없는 사람 중 1%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거창한 목표를 행복의 기준으로 둔다면 아마 나는 영영 행복해질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준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자연히 알아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인간관계가 딱 그렇죠.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심하다면 타인이란 내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면 행복을 타인이라는 지옥불에 내버려둔 꼴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행복의 기준을 나에게 둬보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 만족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도 힘껏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나만 생각하다 보면 세상은 점점 냉혹한 약육강식으로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기심이 세상을 안 좋게 만들고 안 좋아진 세상은 결국 내가 살아갈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장자크 루소는 모두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마치 복잡한 길에 들어서 몇 시간째 경로를 재탐색하는 내비게이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죠. 자유 빼면 시체인 현대인들은 어째서 각자 행복을 자유롭게 찾아가지 못하고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버퍼링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여러 갈래여서 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그 끝에 정말 행복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행복해져야 하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현대 이전에는 왜 행복해져야 하는가? 왜 사는가를 물었다는 말인가요? 역사를 고대, 중세, 현대로 나누는 것에 대충 합의한 사상가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현대 이전 사회에서는 이른바 형이상학으로 대표되는 물질 세계 저편의 실체에 관해 묻고 그에 대답을 하는 과정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를테면 서양에서는 교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 지상에서 천국까지 교통정리를 체계적으로 이루어냈고 조선의 경우에는 성리학이라는 도덕관념이 관운상제를 틀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죠. 그러나 이성이라는 인간 정신에 의해서든 아니면 물질적 조건이 바뀌었든 서구 역사에서 종교개혁,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마치 코스 요리처럼 잇따라 일어남으로써 이제 모든 가치는 형이상학적 진리에서 과학과 기술로 이전되었습니다. 즉 현대 가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에 휘둘릴 것을 주문하는 것이죠.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를 탈마법화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이로써 현대인들의 신분이나 종교,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를 획득했는데요.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율이 곧 의무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더 이상 과거와 달리 자명한 진리를 믿지 않고 자유를 실천합니다. 누군가 해장되는 해장국이 진리지, 이름마저 해장국이잖아 라고 말해도 현대인들은 피자에서부터 에스프레소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다양한 해장을 즐깁니다. 또 현대인들은 사회가 정해주는 삶의 단계를 구태여 밟지도 않아요. 학교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 커리큘럼에서 뭐 하나 빠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애를 낳고 결혼을 해서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들어가도 무방한 것이죠.
비아노스는요 하루에 딱 한 캡슐로 남성분들의 건강, 지구력 그리고 체력까지 챙길 맞죠? 유튜버가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발전된 사회, 자율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자살률과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자유롭게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자연히 사는 게 즐겁고 재밌어야 할 텐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살론으로 유명한 사회학자 뒤르켐은 일찍이 자살의 유형을 분류했는데요. 특히 현대사회의 자살을 아노미성 자살로 규정했습니다. 즉, 하나의 통합된 질서가 없고 도덕의 기준도 없으며 그저 개인의 욕망만이 무한정 열려있는 혼돈 상태가 이어질 때 아노미성 자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는 형이상학적 진리를 더 이상 묻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답이 없는 세상에서는 자유가 오히려 불안을 자아냅니다. 이전에는 우주의 근원의 신 또는 하나의 명확한 진리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답을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즉, 진리 그리고 선악과 미추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맨 꼭대기에 그저 자율이라는 공허함만이 놓여있어 알아서 살으라는 메시지만이 세상에 뿌려집니다. 일단 알아서 살고는 있지만 도무지 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를 때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자살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해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모두 열심히 삽니다. 다행히 물질자본주의 사회는 이윤과 효율을 바탕으로 단기 목표가 빠르게 또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나도록 컨베이어 벨트를 마련해 놨어요. 특히 가치 저장 기능이 있는 돈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미래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되 건강을 신경 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적당한 덕질거리와 맛집을 찾아다니며 현재의 소소한 쾌락을 즐깁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니 굳이 왜 사는지 묻지 않아도 살 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시험 공부나 업무에 몰두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사는지 물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이런 단기 목표들을 기계처럼 쳐나간다고 해서 의미가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에 단기 목표가 끊기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식당에서 음식이 연달아 나오다가 끊기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먹는 것만이 목표였는데 음식이 끊기면 어쩔 줄을 몰라 젓가락으로 빈 그릇에 공허함만을 휘젓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백에 들어차는 것이 번아웃이고 우울입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은 앞만 보며 달리다가 멈춰서면 우울이 찾아오고 또 마음을 추슬러 다시 달려가기를 반복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비단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인생 열심히 살아봤자 별거 없다는 허무주의로 연결됩니다. 허무주의는 현대인의 보편적 증상이에요. 이러한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사랑을 회복할 것, 자본주의를 극복할 것, 망가진 공동체를 복원할 것 등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제 책 한 컷의 인문학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혀 반대의 해법을 내놓은 사상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일찍이 허무주의의 도래를 예견했어요. 그렇습니다. 니체는 서구 사회에 내재된 구조가 필연적으로 허무주의를 불러온다고 봤어요. 즉, 허무주의의 원인이 앞서 살펴본 형이상학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형이상학이 불러온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형이상학적 진리이며 애초에 세계관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니체는 최고 가치가 설파하는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산다, 어떤 궁극적 진리에 이르기 위해 산다라는 언명은 인간이 이 의미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 가치라고 봤어요. 그 허구의 진실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마치 연못처럼 허무주의가 세계에 짙게 깔려버렸다는 거죠. 스스로를 잘 속이면 그 허구적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쫓을 수 없죠. 즉, 니체의 그 유명한 선언,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이 진리에 해당하는 최고 가치가 더 이상 인간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시대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체의 말대로 신이 죽고 하나의 최종 가치가 사라졌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즉, 커다란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표상되는 물질적 쾌락과 건강, 행복, 힐링이라는 가치를 쫓으면 되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가치들은 최소한 눈에 보이거나 몸으로 느낄 수 있으니 허구보다 낫죠. 문제는 우리가 앞서 봤듯 이 물질적 가치 추구가 인간의 허무주의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니체는 허무주의의 원인을 신이나 물질이 아닌 인간 자체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체 철학의 요체는 약한 인간 개조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번 시간은 프롤로그였고요. 앞으로 이 약한 인간 개조 프로젝트에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위버맨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초인, 그죠? 뭐 초월적 인간, 이런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정도 우리가 또 간단하게 우리 수업 영상을 참조했고요. 그러면 오늘 텍스트 남은 부분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작품 헤르만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서 이제 주인공 싱클레어에게 이 데미안이 이 선과 악의 어떤 그 전통적인 기준에 구속되지 말고 이 선과 악을 하나로 품어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 동시에 포용해서 자기 스스로 가치를 판단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세상에는 금지되고 추악한 악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너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야. 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이 이 싱클레어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데미안이 한 말이죠. 넌 아직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너는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탐지했을 뿐이야. 싱클레어, 너는 분명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봐. 고대 그리스인이나 어떤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성하게 여겨서 더 부추기고 축제를 벌여 기념했어.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영원불변의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금기시되고 타부시되고 이런 전통적 도덕적 관념은 그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이건 또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영원불변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허락된 것과 금지된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해. 자, 이렇게 되면 싱클레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 학교 이제 종교 수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 수업에서 사실 신부님이 말하는 것보다 이 데미안의 말이 더 자신한테는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교실에서 또 대화를 나누는 내용 얘기 나오거든요. 나오죠? 이렇게 교실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건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싱클레어가 이제 데미안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쭉 명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 친구는 평소처럼 똑바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내가 모르는 데미안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 데미안이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내면의 세계 혹은 아득히 먼 세계를 향해서 물끄러미 열려 있을 뿐이었다. 완벽한 정지 상태,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나무나 돌로 깎아놓은 듯 했다. 얼굴 전체가 돌처럼 창백해서 갈색 머리칼만 생물 같았다. 그 광경에 나는 전율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이 모습이 진짜 데미안이구나. 나와 같이 걷고 대화하던 데미안은 절반에 불과했어. 가끔 나와 호흡을 맞춰서 호응해주는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한 반쪽짜리였던 거야. 진짜 데미안은 이렇게 태고적의 생명처럼 차가운 대리석처럼 아름답지만 냉혹한, 죽었으나 기막히게 멋진 생명력으로 가득한 존재였어. 데미안 주위를 둘러싼 고요한 공허.
전기와 별로 가득한 우주 공간, 이 철저하게 고독한 죽음. 자, 굉장히 문학적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데미안이 이렇게 자신한테 침잠해 있는 것을 보고 전율 합니다. 응? 살면서 이렇게 고독한 적이 있었던가? 어? 나는 그와 이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닿을 수조차 없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섬보다 더 먼 곳에 있었다. 나 말고는 이 광경을 누구도 못 봤단 말인가. 이 데미안이 하는, 싱클레어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자신이 가졌던 종교는 이제 완전히 부서지고 싱클레어 주변에서 완전히 부서집니다. 또 책도 막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음악도 뭐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치 가을에 나무가 낙엽을 떨구듯이 또 비가 오는지 해가 뜨는지 서리가 내리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명을 서서히 내면으로 움츠리는 것처럼, 그죠? 그렇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나는 혼자였다. 이렇게 싱클레어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에게서 이런 중력의 정령들이 끝이면서 시작이고 또 성스러움도 느끼면서 충격의 어떤 그런 뒤섞임도 있고 선과 악의 이분법이 여기서 사라지는 겁니다. 다 융합되고.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 데미안의 시작을 절대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예? 시작은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달라지죠. 이런 이분법적인 두 세계, 즉 선과 악이라는 자신의 집에서 시작을 했지만 헤세는 이 책의 시작 부분, 즉 두 세계를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 맑고 깨끗함, 성경의 말씀과 지혜, 이렇게 상징하는 선한 세계, 그리고 하녀가 사는 악한 세계, 이렇게 이분법으로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서. 그죠? 싱클레어의 집은, 그 가정은 선한 세계, 종교적으로 화목하고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심이 가득한 세계였죠. 이제 그런 세계가 있고, 집을 벗어나면 또 악의 세계 주변에, 그죠?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눈 뭐 밝음과 어둠, 선과 악, 이런 것이 서로 관계로 맺어진 하나의 장소가 이제 싱클레어의 집이고 또 집 주변입니다. 집 안에도 또 하녀는 자기 그 싱클레어의 부모님이나 싱클레어와는 달리 하녀는 또 거기서 나가면은 악한 세계에 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가정 속에서 밝은 세계에 살던 싱클레어가 사실은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어두운 세계를 만나는 그런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란츠 크로머 같은 친구도, 그럼 이제 불량스러운 친구도 이제 자기한테는 어두운 세계였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이렇게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이 프란츠 크로머는 두 번째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그 세계가 너무 강력해서 약속하는 법도 다르고, 뭐 이 작품 속에서 표현되는 걸 보면은 소란스럽고 날카로운 비명과 어두운 폭력이 난무하고 뭐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속의 화자는 사실 나이가 중년이 되었을 때의 에밀 싱클레어입니다. 그 회상하면서, 유년기를 회상하면서 이제 글을 써내려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작가 헤르만 헤세가 자기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써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나 이렇게 접어들어서 중년의 헤세가 세계대전이, 자기가 이제 세계대전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세계대전의 어떤 그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잔인함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질서가 붕괴된 혼란, 이런 것 등을 그대로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아의 변화를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집필한 것이 이제 데미안입니다. 우리가 이 헤세의 데미안을 이야기 이제 하려고 하면 분명히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들의 내면적인 심리적 묘사가 보면
칼 구스타프 융의 이 분석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헤세가 이 융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작가 헤세가. 그래서 융이 헤세에게 이제 그런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때부터 헤세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 치유를 시작합니다. 헤세가 대면을 집필한 시기는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그리고 발발한 이후쯤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헤세가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잃고 자아만을 쫓는 에고죠. 이기적인 그 자아만을 쫓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데미안의 소설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이 소설에서 소설 속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개인적인 무의식 차원에서 이 불안한 독일의 상황을 지켜보지만 거기에 나오는 다른 등장인물 데미안은 좀 더 넓은 인류의 그런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칼 구스타프 융의 개념에서 나오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융은 인류의 역사와 각 나라마다 문화를 통해서 전승되는 이런 보편적인 정신, 또 인류 전체의 무의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헤세 자신의 유년 시절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인데, 이 소설은 이 헤세 자신의 가장 어둡고 두려웠던 유년 시절을 상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작품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용된 부분을 볼까요? 작가들은 소설을 쓰면서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신과 같은 태도로 주제를 대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들과 진실의 알맹이 사이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소설가와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나 이야기이기 때문이요. 한 인간이 이야기이며 가공적이거나 가능하거나 이상적이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 아닌 살아 숨쉬는 독특한 한 존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세와 철학자 니체가 우리 오늘날 우리 현대까지도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는 것은 이 두 사람의 글에는 진솔함이, 솔직한 진솔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또 자신의 약점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가면으로 위장을 하지요. 그렇지만 헤세와 니체의 글에서는 좋음이나 나쁨, 선과 이런 대립이 그렇게 위장되지 않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또 이 두 사람의 글에는 꾸며놓은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진솔함이 가장 중요하죠.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지 않는 그런 이 두 사람의 삶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세는 자신의 소설 이 데미안의 시작을 자기가 느꼈던 유년 시절에 어두웠고 나약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로부터 소설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품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성과 악이라는 그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두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밝고 명랑했던 자신의 세계인 부모님이나 누나나 이런 가족, 그리고 믿고 있던 종교에서의 신이나 그리고 학교 이런 게 이제는 어둠의 세계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가 처음으로 완전한 어두운 그림자를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로모와의 관계도 완벽하게 혼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었고, 그렇지만 싱클레어는 자신을 지킬 만한 내면적인 힘이 아직은 없었거든요. 이때 구원해 준 것은 자기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새로운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전학생
데미안입니다. 막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손길은 선이면서도 또 새로운 선과 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텍스트에서도 이 싱클레어의 새로운 악의 시작으로부터 이 글의 마지막 이제 그 결론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사실 해석가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이 이분법은 이 작품 데미안에서는 아브락사스라는 상상의 신으로 해서 이제 융합을 하거든요. 니체가 언급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선과 악이나 밝음과 어둠이나 참과 거짓이라는 이런 이분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을 니체는 망상이라고 본 겁니다.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부질없다고 본 거죠. 그죠? 나눠서 한쪽만을 선한 쪽만을 선택해서 그쪽만의 삶을 살아간다. 그건 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사를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온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런 도덕의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니체는 설파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한 말 여기 보면 요약이 되어 있죠. 132쪽에 나와 있죠. 선과 악이라고 불리는 진부한 망상이 있다. 지금까지 예언자와 점성술사들의 둘레를 이 망상의 바퀴가 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과 악이 진부한 망상이라고 말하는 니체는 죄의식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이미 선험적으로 우선되는 경험이죠. 그 선험적으로 주어진 도덕 감정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선과 악의 극단적 대립이 만들어진 것처럼 인간의 자기 부정적인 심리 현상인 양심의 가책도 우리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기원을 지닌 양심의 가책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병든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특히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종교가 뭐 좋음과 나쁨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런 개념을 선과 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 개념으로 변질시키고 종교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종교가 이런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개념이 생겨나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고,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악, 또 자기 속에 있는 충동,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을 돌보지 않고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니체가 고독 속에서 그렇게 발견하고자 했던 자기 자신,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망상에 우리가 빠졌다면은 둘 다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나온 내용도 내가 방금 그 말을 이제 요약한 겁니다. 뭐 읽어 볼까요? 하나같이 사람에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른다. 나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저들에게서 졸음을 쫓아내곤 했고, 창조하는 자는 사람이 죽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가 하면 이 대지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다. 그가 비로소 이거 뒤로 넘어가 버렸죠. 갑자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시 제가 새로 해서 할게요. 텍스트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133쪽이거든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로소 아는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니체가 이제 말한 내용을 보면 창조하는 자가 아니면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선만 이야기하고 뭐 양심의 가책 여기에 반하는 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제 주방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심은 자신의 깊고 깊은 곳에 숨겨져서 자기 자신이 그림자로 내버려진 채 방치되는 건데, 이 방치된 그림자는 나중에는 결국 굳어져서 고통과 억압으로 어떤 정신질환적인 강박관념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니체는 모든 생산적인 인간에게 이 본능은 이 버려져 버린 자신의 그림자를 돌볼 때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힘이 나온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의 그 말처럼 생명은 그 속성상으로 볼 때 선과 악에 무심하다. 이렇게 보면 도덕적인 현상이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에 대한 해석만이 존재한다. 즉 도덕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판단,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것만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니체의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세상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새로운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시도한 새로운 세계 해석은 몸입니다. 몸이라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정신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결국 몸이 중요한데 여태까지 육체나 몸은 너무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몸이 없으면, 육체가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도 그렇고 모든 게 영적인 것을 그것만 추구했거든요. 선과 악 이렇게 나누어도 안 되듯이 영혼과 육체도 이렇게 너무 이분화해서는 안 되거든요. 두 개 다 사실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몸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어로 치면 셀프입니다. 자기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 에고, 그러니까 자아죠. 자아와는 달리 니체가 강조하는 자기는 바로 크다란 이성인 몸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몸으로서의 자기는 자아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감각과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니체는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서양 철학의 어떤 특징을 이루었던 정신이나 물질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을 이제 초월하려고 합니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또 니체는 이렇게 몸의 권리, 몸을 다시 복권함으로써 전통 철학에 의해서 지금까지 왜곡되어 왔던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새로운 몸의 해석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세계관, 이 니체가 새로운 인간 존재로서 제시하는 위브맨십니다. 초인, 초월적인 인간을 이제 등장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니체의 철학은 이 헤세의 작품 데미안에서도 담겨 있는데 나오죠. 첫 번째는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서로의 이마에 찍힌 카인의 표시를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두 사람 사이의 실마리를 어떠한 영혼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친밀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졸음이 와서 그리 주의 깊게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가 선생님이 카인의 표적에 대해서 큰 소리로 열심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신체적 접촉과 경고를 느낄 뻔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자 깊은 사고만큼이나 조소를 나타내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데미안이 자신의 몸을 반쯤 돌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나는 긴장하여 목사의 말을 들었고 카인과 그의 표적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만이 아니며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으며
선생님의 관점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1분간이 나와 데미안 사이의 실마리를 다시 설정해 주었는데 그것은 아주 이상하게도 어떠한 영혼의 유사성이 아니라 육체의 친밀성으로 번역되는 것을 봤다. 자, 작품 속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에세가 이 작품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자기 극복을 통해서 데미안이 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이 육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싱클레어가 성과 악이라는 이 두 세계의 중력을 모두 포용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성과 악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 즉 대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영의 nothing, 무로부터 세상의 심연을 끌어내고 공간을 세우고 빛으로 밤을 꿰뚫어 가벼워진 몸으로 대지로 되돌아서는 것. 그러다가 인간은 다시 봄바람의 냄새를 맡고 어깨에 닿는 벚꽃잎의 무게를 느끼고 자신을 알아보고 한결 즐겁게 자신의 길을 더듬어 탐구해 나간다. 좀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엄밀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육체를 이러한 두 사람 간의 어떤 연결의 고리로 해석을 한 겁니다. 영혼이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 봤어요. 지금 나가는 말은 이제 결론이죠. 시간을 한번 볼까요? 36분이네요. 그래서 이제 니체와 헤세의 이런 이분법적인 두 세계, 그죠? 성과학이라는 이런 그 사이에 놓인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텍스트를 통해서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니체는 이렇게 성과학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진부한 망상이라고 했죠. 사실 창조하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선과 악이라는 우리 인간이 그런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선이라는 그 어떤 절반만을, 그죠? 긍정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로 이렇게 하고, 악이라는 나머지 반쪽은 어두운 그림자로 치부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 다 현실이니까 둘 다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니체가 한 말처럼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과학이라는 이런 중력의 무게를 느낄 수 없죠.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한 말처럼 우리는 무엇이 짐승이고 무엇이 위브맨시가 될 수 있는가를, 초연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니체에게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몸 자체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니체의 철학이 헤세의 데미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헤세는 이 싱클레어와 데미안 사이의 실마리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육체의 친밀성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싱클레어가 스스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성과학이라는 이 두 세계의 중력을 포용하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 즉 데미안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이겁니다. 꼬마 싱클레어, 나는 떠나야 해. 너는 아마 언젠가 나를 다시 필요로 하겠지. 그러므나 그 밖의 일 때문에 말이야. 하지만 그땐 너가 나를 불러도 내가 말이든 기차로 타고 올 수는 없어. 그때 너는 너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러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문구에서 볼까요? 붕대를 감는 것은 몹시 아팠다. 그 이후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아팠다. 그러나 가끔 열쇠를 찾아 내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형상들이 졸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그 어두운 거울 위로 몸을 굽혀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내 친구인 길 안내자인 그와 똑같은 닮은 모습이 있었다. 이제 그는 데미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싱클레어가 어쨌든 데미안의 안내를 받고 결국은 데미안 같은 존재가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여정을 떠나고 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으로 내던진 상태에서 싱클레어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스스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작품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미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생략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지금 이 텍스트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또 여러분이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또 조금 표현 자체가 문학적 표현 때문에 조금 이해가 금방 안 될 수는 있지만 덮어놨다가 다시 또 텍스트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또 그 문구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이해해도 이 제가 원하는 수업의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뭐 종교를 믿는 분도 있겠고 안 믿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 종교를 믿는 분한테 이제 또 제가 뭐 저희 조언이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극단적인 한쪽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적인 너무 신앙에 빠진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태어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존재인데 차라리 그죠? 그래서 어쨌든 현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자기가 살면서 고통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한쪽만을 추구하면은 세상이 한쪽만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지 않거든요. 항상 그 반대되는 쪽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한쪽만 추구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니체와 헤세의 니체의 철학과 또 헤세의 작품 대면을 통해서 공통적인 요소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